자신을 납치한 납치범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동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증후군 또는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서치워즈의 주제 신기한 증후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치워즈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백 작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치워즈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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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네,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영춘님, 요즘 운동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운동을 원래는 이제 네.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 센터를 방문하지를 못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이죠? 뭐요? 제가 이제 담배를 피우잖아요. 네. 집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기 전에 뭐 스쿼트 10개, 푸시업 오, 10개, 뭐 이렇게 쉿업 10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운동 효과가 상당히 아,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러 가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스스로 아, 미션을 정한 거예요. 진짜? 아, 어.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담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필 때 숨은 안 차요? 하고 나면은 제가 담배 피우려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밖으로. 그때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한 10개, 15개 정도 그냥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 그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 나름대로 약속을 정했었거든요. 그 집에서 그 자전거 탈 때만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그 뒤로 유튜브를 안 보게 됐어요. 뭐, 나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자려고 딱 누울 때 있잖아요. 그때만 딱 유튜브 앱을 네. 켜기로 제 나름대로 약속을 했거든요. 제 좀 자신과. 잠을 못 자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취침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저 이번 주 진짜 되게 액티비티한 한 주였는데. 이번 주에 뭘 하셨길래? 되게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적해가지고. 죄송해요. 잠시 물 마시고 있었어요. 뭐 하셨길래요? 저는 캠핑을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지리산 등반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캠핑을 갔는데, 그날이 그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날이어가지고, 차가 그 캠핑 그 하는 곳에 빠진 거예요. 모레. 레카가 한 번 왔었죠. 모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몸살 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일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리산을 한 1300m 정도까지 등반을 했거든요. 부모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가가지고. 하루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틀째 못 걷고 있어요. 다리가 아리백여가지고. 그 지리산 진짜 가려면 평소에 연습 좀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생존으로 걷다가 온 것 같아. 거기가 또 돌산이어가지고 너무 험해가지고요, 산세가. 산이라는 곳을 안 가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도 6년 만에 갔다 왔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갈만해요, 진짜? 산이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자신과의 도전? 뭐 이런 느낌이랄까. 나 자신이랑 왜 이렇게 싸워? 너무 좋았지만 당분간은 뭐 가고 싶진 않다. 약간 뭐 요 정도. 나 자신이랑 계속 싸우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지니까. 그러니까. 그니까요. 네. 내가 너무 세. 네, 아무튼 뭐 다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이번 주 주제가 증후군인데요. 다들 알고 계셨죠? 네,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를 해오셨을 테니까. 저도 예전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기억에 남았던 몇 개를 오늘 오프닝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증후군 뭔지 아시나요? 저는 하나 알겠어요. 저도 스톡홀름 증후군 하나만 아, 알겠어요. 나도. 네네네. 그 납치범한테 저는 네네. 그 뒤에 거를 알 것 같아요. 베르테르인가? 맞죠? 음.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베르테르가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그 책의 네, 그 맞아요. 베르테르예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아, 베르테르. 네, 내용 혹시 아시나요? 같은 분이구나. 네, 알고 있죠. 왕초님. 저요? 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내용을 아시면 저게 왜 베르테르 증후군인지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았고요. 아무튼 오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증후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증후군 중에서 이 오늘 세 분께서는 어떤 내용을 가져오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프로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백 작가님이 오늘 이제 1등을 선정해 주셔야 돼서 네. 백 작가님의 이제 선정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백 작가님 선정 기준이 뭐였죠? 아, 몰라서 생각을 해보셨다고요? 아, 생각을 했는데 안 났다. 오늘 우승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기자기하고 네. 감동적이고 뭐 이런 아, 맞아요, 거였잖아요. 맞아요. 저 감동적인 거 음, 좋아합니다. 기억하고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증후군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병적으로 심각한 그런 증후군들도 있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가볍게 어떤 장소나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증후군들을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음, 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음. 가볍게. 네. 아, 네, 가벼운 거 좋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스탕달 증후군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전혀 초면인데요? 아, 아니요? 스탕달이 뭔가요? 아, 스탕달 신드롬은 이제 좀 유명한 미술품이나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신적 충동이나 분열 증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어, 유래가 프랑스의 그 작가인 스탕달이 겪은 자신의 체험을 자기의 책에다가 묘사를 하면서 유래가 된 거예요. 스탕달이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예술 작품도 있고 미켈란젤로나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예술품들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묘사를 빌리자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막 현기증이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음. 느낌을 받았던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책에 이 증후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름이 스탕달 신드롬이 된 거죠. 음. 음, 그 예술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경이롭고. 그래서, 위대한 이런 걸작들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음. 사람들이 막상 실물과 딱 1대1로 대면하면서 아주 너무나 강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거죠. 어, 되게 감상적인 증후군이네. 피렌체에서는 실제로 매년 한 12명 정도가 음. 나타난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적인 흥분 상태에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상당한 그런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요런 신드롬에 빠진다고 해요.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하네요. 백 작가님은 제가 네, 알기로 막 루브르 같은 데 가셔가지고 좀 네, 예술 작품들 많이 음. 보셨잖아요. 네. 느껴본 적 음.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기대하고 갔었거든요. 아, 거기 엄청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막 호흡곤란이 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딱 실제로 음. 대면했을 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음, 음,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음. 처음 느껴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음. 알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시기를 잘못 골라서 갔는지 음. 와, 그 모나리자 그림 앞에 어떤지 아시죠? 그거 생각보다 되게 작고, 사람 엄청 많고 사람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아, 않고.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른 의미의 충격이었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국을 나가서 박물관이나 뭐 이런 곳을 찾아가는 스타일은 네. 아니라서 음. 국내에서 미술관을 가본 게
고흐랑 고갱의 전시회를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갔어요. 워낙 음. 유명한 작품들 많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음. 봤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보던 그 사진이던데.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저 오스트리아인가 어디 갔을 때 박물관에 음, 갔는데 그 왜 나폴레옹 되게 유명한 그림 아시죠? 그 어, 말이 이렇게 발 들고 아, 서 있는 말 위에서, 예, 나폴레옹이 예,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 그림이 원본은 엄청 커요. 벽 하나 가득 차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되게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진짜 영웅처럼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어떤 예술품보다 자연을 직접적으로 이제 느꼈을 때 스탕달 신드롬처럼 뭐 그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막 그 감정에 압도되는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주도 갔었는데 네. 제주도 네, 거기 숲에서도 한번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외국 여행 같은 데 가면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뭐 노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그거 크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는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큰 거 사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나리자가 컸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지도 몰라. 이 스탕달 신드롬이 어떤 걸작을 보면서 느끼는 정신적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하던 걸 실물로 딱 영접했을 때 느끼는 거라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파리 증후군. 파리요? 파리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파리 말씀하시는, 네, 프랑스 파리요. 음, 이거는 프랑스 파리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아, 못하고 음, 우울증을 겪는 경우예요. 특히 이제 일본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중국인들도 느끼는데 일본인들이 파리 여행을 하던 중에 환각이나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본국으로 송환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 큰 실망감 때문에요? 네네네. 이들이 주로 20, 30대 부유한 어, 가정의 여성들한테서 좀 많이 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화나 잡지 같은 걸 보면서 파리의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한 거죠. 이제 모델 같은 막 사람들이 루이땡땡 백 막 다 메고 다니는 이런 상상을 막 했는데 실제로 딱 와보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음, 전문가들이 뭐 비교를 해놓은 걸 보면 내적으로는 현실적인 파리와 이상적인 파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당혹감을 느낀 음, 경우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외적으로는 이 일본과 프랑스 파리의 그 소통 방식의 음, 차이라고 음, 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감정을 좀 생각해서 소통을 하는 방식인 반면에 이 파리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음, 그 소통 방식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런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파리가 너무 음, 지저분해가지고 일본은 조금 좀 깨끗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파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충격을 음, 받았다라는 얘기도 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청소를 하자고 외치면서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본은 정반대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특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서. 깨끗하긴 하죠. 근데 도쿄의 일부 지역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더라, 근데. 저도, 번화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번화가 쪽은 특히 뭐 이태원이나 홍대 이런 데 밤에 가면 엄청 더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들으니까 제가 또 갑자기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공간을 갔는데 그 공간을 보고서 실망을 해서 생기는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적인 약간 충격?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네. 신드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맛집 이런 것도 그런 케이스 있지 않아요? 너무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맛없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많죠.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명한 맛집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해장국집이 맛있고 유명하다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유명한 집 바로 옆집에 가요. 아,
거기도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 그게 더 나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사람들 근데 보통 어떻게든 본점 가려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맛집을 가보면 항상 어떻게 느꼈냐면 줄을 서고 뭐 해서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딱 먹으면 느낌이 항상 맛있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늘 그렇죠.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항상. 신드롬이 막 앞에 뭐 작가 이름 붙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약간 맛집도 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뭐 하루키라든가 막 약간 이런 느낌에서 하루키 신드롬 막 이런 거 단어가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거기에 너무 실망한 사람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이 파리 증후군이 아까 그 스탕다라고는 좀 반대로 현실하고 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느낀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거처럼 어떤 장소에 가서 느끼는 증후군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증후군이에요. 음, 종교적인 흥분과 관련된 그런 강박적 사고, 이런 음, 정신병적 체험을 수반하는 일련의 심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종교, 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뭐 접하고 있던 사람이 실망이나 어떤 그런 좌절감을 느껴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후군도 있고요. 중세 시대부터도 좀 꾸준히 관찰됐던 현상이라고 해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괜찮아지는 그런 증후군으로 예루살렘 증후군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후군이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의를 좀 요하는 증후군이라서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닌텐도 증후군이에요. 아, 요새 핫하죠? 들어보셨어요? 닌텐도 요즘에 뭐 스위치 뭐 음, 없어서 못 판다면서 동물의 숲 이런 거. 그 동물의 숲 에디션이 최근에 응, 응, 그 시세가 원래 정가가 응, 있을 거 아니에요? 36만 응, 원. 응, 응, 정, 응, 예, 원래 응, 닌텐도 36만 원이고 이제 거기에 동물의 숲 응, 에디션으로 응, 동물의 응, 숲 타이틀을 포함해서 조금 더 비싸게 40만 원 초반 초중반대 가격인데 응. 물량이 없어서 지금 100만 원이 넘게 거래돼요. 저도 한 50만 원대까지 봤어요. 저도 동물의 숲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알아봤었는데 동물의 숲 어, 에디션이 아니라 그냥 닌텐도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물의 숲 뭐 재미없던데. 해보셨어요? 아, 문프로님은 재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전에 그 닌텐도 그 뭐였죠? 그 DS 때 해봤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음. 돌아다니면서 과일 따고 생선 잡고 막 이러는 저는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닌텐도 증후군이 이제 가만히 멀쩡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고 막 호흡이 불편해지고 눈과 입이 막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증세를 보인 아이들이 있었는데 오락게임의 제조업체인 닌텐도사가 만든 게임을 하다가 이런 발작을 일으킨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닌텐도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음. 아, 게임을 하다가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요? 네, 네, 가만히 멀쩡한 아, 애들이 게임하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런가? 광과민성 간질 발작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깜빡거리고 어떤 특정 주파수의 번쩍거림 아니면 뭐 복잡한 화면 뭐 이런 것들의 뇌파가 확 증가를 해가지고 근육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든지 요런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요. 예전에 텔레토비가 그랬었는데. 그 게임하다가 말고도 포켓몬스터 TV로 보던 아이들 700명이 동시에 어느 장면에서 간질 증세를 보여가지고 일본이 막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음, 어, 문제가 된 장면이 빨간색하고 흰색 화면이 계속해서 반짝거리는 장면이었대요. 그래서 이 장면에 음, 노출된 아이들이 갑자기 구토, 호흡곤란 이런 발작 증세를 보여가지고 그 해당 방영분이 방영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기존의 이제 포터블 게임기들을 보면 액정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독스에 연결해서 TV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액정이 음, 6인치가 넘거든요. 그쵸. 음, 굉장히 큰 편인데 거기다가 이제 화려한 화면을 표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눈 음, 가까이서 되게 큰 화면이 반짝반짝 거리니까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음. 하네요.
예전에 93년도에 뭐 영국에서도 게임을 하던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스트리트 파이터 2? 요런 거 하던 아이가 이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어른들에게서도 이게 발견이 되고 있어서, 주의를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반짝거리는 불빛, TV, 그 다음에 클럽의 불빛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증후군은 이렇게 네 가지 증후군들이었습니다. 네, 생활 밀접형으로 되게 네, 요거저거 재밌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무려 네, 4개국에 걸쳐서 나온 증후군이에요. 스탕달이 이탈리아였죠? 네,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예루살렘, 일본까지. 일본. 네, 스케일 크죠? 스케일도 큰데 그러네. 아기자기해. 음.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스탕달 증후군 네,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소치오즈 듣고서 스탕달 증후군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파리 증후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재밌는 얘기 여러 가지 많이 들려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왕초님 진행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죽음 공포증입니다. 늘, 늘 죽음과 음. 영생에 관련돼 있군요. 아니, 자꾸 이쪽으로 가더라고, 손이. 다들 아시다시피 제 장래 희망이 영생이잖아요. 언젠가 죽기 전에 제 자의식이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서 매트릭스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꿈꾸고 있는데 다들 허황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지하게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영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죽음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증후군이긴 한데 이건 정확히는 증후군보단 포비아라고 좀 돼 있긴 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증후군과 포비아 뭐 이런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약간 좀 정신적인 거라 아, 그렇죠. 그렇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이 죽음 공포증은 공식적으로 정신장애는 아니에요. 정신장애로 분류되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강박증이나 불안 증세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뭐 심한 분들은 우울증까지도 동반을 하기도 하는데 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혼자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해도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알잖아. 그래서 이런 현실을 깨달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진 상태로 또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그러다가 또 깨달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이네. 반복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도 해서 심한 분들은 꼭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어떤 면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걸로는 그 죽음에 대한 과정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뭐 아파서 죽어가는 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꼭 공포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쵸. 죽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당연히 무섭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게 사실은 그 죽는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이잖아요. 예,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응, 응, 미지에 대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 이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응,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요 사후세계에 대한 미지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는 종교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응, 이제 사후세계에서 받게 되는 벌, 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으니까 나는 가면 벌을 받을 거야. 막 이런 거에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아, 있다고 해요. 맞다. 응. 음식 남기면 나중에 지옥 가서 그거 다 먹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많이 남기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평소에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죠? 요런 거에 사로잡혀서 뭐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밖에도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죽음 아, 이후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오늘 그냥 넘어가고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내용은 내 자신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공포 이 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죽음과 다른 건가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죽은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뭐 벌을 네네. 받던 뭘 하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한 소멸.
그 무의 상태인 거죠. 제가 왜 이걸 골랐냐면 이게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증세예요. 네,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이 갔고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우승을 위해서 한번 병밍아웃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슬픈 거야? 슬프냐고요? 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좀 측은하게 보실 수도 있어서 동정표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시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아무것도 완전한 무? 없겠죠? 네네. 저도 완벽한 무의 상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커서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 왜 뭐 음식 남기거나 막 이러면 선생님이나 뭐 할머니, 뭐 엄마 아빠가 막 그런 걸로 엄청 겁주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협박을 음.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엄마 크리스천도 아닌데 맨날 지옥 간다고.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갔다. 저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가장 믿고 싶어요. 제 바램은 음, 윤회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죽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거를 믿고 싶은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완전한 소멸이 일어날 거다. 이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한 소멸이 될 거다. 윤회설은 그냥 나의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죽음 공포증을 겪는 이유가 다른 불안 증상들처럼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죽음과 직면한 상황을 마주친 기억이 있어서 뭐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심각하게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는 한 적도 없고 정말 크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너무 영생을 간절히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생을 바라는 이유도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소멸이 너무 무서워서 영생을 바라는 건 소멸되기가 싫어서. 실제로 그 소멸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요거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증상들이 불안감, 뭐 공황 발작, 뭐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해요.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 메스꺼움을 느껴서 구토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게 죽음에 대해서 막 공포를 느끼다가 분노를 느낀다고 해요. 근데 제가 딱 2단계거든요. 왜? 제가 분노를 느껴요.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주로 잘 때 많이 느껴요. 왜 자기 전에 뭐 바로 잠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워서 좀 잡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냐면 한 일주일에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네, 빈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항상 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피곤해서 바로 자는 게 아니면은 거의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벌써 내 나이가 몇인데 몇십 년이 지나면 난 죽겠지? 내가 정말 죽을까? 죽으면 난 정말 사라질까? 내가 없어진다고?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막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워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단계까지 가는 거는 매번 그러니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화가 나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혼자 속으로 막 욕을 해요. 이런 삐리리 막 이러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게 대상도 없어. 누구한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머머.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게 올해 10년 이상 됐어요?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30 넘어가면서, 나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꽤 오래 되셨네요. 특별한 계기는 없다는 거죠? 네, 계기를 모르겠어요.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 좀 직원들 대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2분 계세요. 익명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연락을 해볼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내일을 제가 이런 증세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까지 써놓고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왜 웃겨, 그게? 아니, 다 큰 성인이 이게 죽는 게 무섭다고 징징대는 것 같고.
에이. 그래서 안 보냈어요? 보낼까 말까 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아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진 않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약간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서 더 악화되진 않아요. 항상 처음 느꼈던 그 기분이 더 악화되지도 않고, 뭐, 이게 더 제 생활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근데 또 안 좋은 건 이게 완화되지도 않아요. 항상 이 상태를 지금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주일에 세네 번씩 생각을 하시는 정도면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분이 안 좋고 막 우울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고, 예. 이게 또 막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잡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또 잡생각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그 생각으로 돌아왔다가,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다 잠이 들어요. 그러고 또 아침에 깨면 그 생각은 전혀 안 나고, 그냥 일상생활 또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사시는 편이에요? 아니, 하루하루를 정말 나태하게 살아요. 제 예상이랑은 좀 다르네. 물론 열심히 살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나태하게 살아서, 근데 뭐 그 기준은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말은 자주 하거든요. 제가 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러고 지낼 때가 있거나 하면은, 음, 혼자 막 그런 반성을 해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인데 나는 게임이나 하면서 보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면서 게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게임 계속 하지. 그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엔딩은 봐야지 이러면서. 뭔가 철학적이라고 해둡시다. 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친한 친구들이나 뭐 제 지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도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음, 왜 굳이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음, 나만 이런 건가? 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다른 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음, 또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공신력 있는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이런 증상을 느꼈던 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 이제 네.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 다들 아시잖아요. 음, 이분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각종 미신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또 불로불사의 약,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재정 낭비를 엄청 음, 했는데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불로초에 대한 미련이 너무 심해서 그냥 아무나 가서 제가 불로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시면 제가 가져올게요. 라고 하면 그냥 줬어요. 신하들이 보면 답답한 거지. 이거 누가 봐도 얘는 사기꾼인데. 음, 근데 계속 당했어요. 당하면서도 음, 혹시 몰라 이러면서 계속 돈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몸에 좋다는 것도 엄청 많이 드셨잖아요. 네, 아직도 막 약 같은 거 광고할 때 그렇죠. 뭐 진시황이 먹었던 무슨 성분이다 이러면서 막 광고하는 약들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나요? 50대에 죽었어요. 네. 아, 그래요? 서구권에서는 프랑스의 루이 15세.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글로벌한데? 저는 중국에 이어서 이번엔 프랑스인데, 프랑스 많이 나오네요. 프랑스의 루이 15세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뭐 사람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말년에 시체가 어떤지 너무 궁금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의 관을 열었다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허무하다, 진짜. 그건 약간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죽음이 되게 궁금하셨나 보다. 이분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셨는데 예. 두려워하다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아, 시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약간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현대로 오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두 분이 있는데 로버트 애팅거랑 레이 커즈와일. 누구신지. 유명하다고요? 이름은 모르셔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뭐 로버트 애팅거 이분은 물리학자신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2011년도에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냉동인간이란 책을 쓰셨거든요. 각종 서적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냉동인간을 굉장히 맹신하고 계셨고 실제로 냉동인간이 됐습니다. 그 냉동인간 업체가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근데 그게 해동이 쉽지가 않다면서. 이게 해동 기술이 아직 음, 없다면서요. 예, 맞아요.
이분이 냉동을 한 곳은 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알코라는 회사에서 이분이 냉동인간이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뭐 문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은 보장하는데 해동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약 자체가 그냥 냉동해서 보관해 준다.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 해동하겠다는 거죠. 예, 맞아요. 미래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불치병도 치료하고 해동할 수 있으면 그때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겠다 이런 건데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냉동인간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다 할 수 있다고요? 네, 요게 뭐 자격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알코라는 회사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니까 그냥 돈만 내면 할 수 있어요. 되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현실적인 액수거든요. 얼만데요? 이게 신체를 전부 냉동하는 방식이 있고 뇌만 얼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신체를 전부 냉동하면 나중에 내 몸으로 깨어나는 거고 뇌만 얼리게 되면 나중에 뭐 체세포를 이용해서 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보그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럼 뇌만 얼려야 되겠다. 살아있을 때 냉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죽은 직후에도 냉동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 죽은 직후에. 살아있을 때 냉동하는 건 좀 그렇다. 가격을 좀 얘기해 드리면 신체를 전부 냉동하는 건 2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2억이 좀 넘는 금액이죠. 오, 뇌만 냉동을 하는 건 8만 달러. 헐, 현실적이죠, 사실. 그러네요. 이거 어차피 나는 죽으니까. 그치. 죽는 마당에 사실 왜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뭐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 뭐 아니면 도지. 나중에 해동 기술이 예. 개발되든 안 되든 어찌됐건 난 죽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음. 되면 해보고 싶어요. 내가 죽을 음. 때까지 8만 달러를 벌 수 있겠죠? 이건 벌 수 있죠. 아, 뭐, 그거야 벌 텐데. 나중에 못 깨어나도 그 회사가 뭐 배상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런 건 없죠. 그냥 냉동에 대한 계약만 하는 거니까. 냉동은 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하나 걱정되는 게 정말 먼 미래에 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딱 나왔어요. 네. 그래서 딱 해동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얼리면 안 되는데? 아, 뭔가 지금 잘못 그럴 얼린 거지. 가능성이 높죠. 맞아, 맞아. 냉동은 현대 기술이고 음. 해동은 미래 기술이니까 왜 이렇게 얼렸지? 나는 그거보다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할까 봐 그게 그거야 뭐 사실은 더 깨어나는 후 걱정이었는데. 문제고. 일단 깨어나야. 일단 네, 깨어나야 일단 되니까. 깨어나야 되니까. 살짝 이런 게 걱정되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레이 커즈와일. 이분은 현재도 살아 계시고요. 구글에서 AI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발명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많이 했는데 적중률이 높아가지고 알겠다.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그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런 건 좀 넘어가고 이분이 지금 70대이시거든요. 2045년이면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2045년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지금 앞으로 25년 후를 보장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래 살기 위한 장수에 대한 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영양제를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200알이 넘게 드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겠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배 다 차겠다. 그리고 이분이 또 가족력이 당뇨가 있어요. 근데 당뇨가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식단 조절이랑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뇨를 고치셨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의사들도 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매트릭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알코라는 냉동회사 있잖아요. 여기도 이미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나는 죽은 후보다 그냥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은 더 걱정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웰빙보다 웰다잉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맞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나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셨어. 그러니까 탈락. 전혀 없던 걱정거리를.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네. 죽음이라는 거는 뭐 시대나 신분, 뭐 재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쵸. 평등한 누구에게나. 유일한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도 죽음을 정복하지를 못했고 우리는 죽음이 정복하지 못할 대상이라면 여기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는 이 죽음 공포증 자체를 정복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죽음 공포증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있어요?
그냥 뭐 종교를 갖는다. 뭐 쉽게 말해서. 근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종교만 아니라면 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종교가 없단 말이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로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뭐 약물 치료라든지 대화기법, 노출기법 등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좀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이게 제가 먼저 극복을 해야 돼서. 윤회설을 믿어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저 스스로도 이게 알아요. 이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알지만 안 되는 건 어떡해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실 거예요. 오늘 한번 제가 1등을 한다면 좀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바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다들 일기 쓰세요? 아니요. 일기. 저는 써요. 아, 쓰세요? 네, 저는 써요. 매일? 매일은 아니고요. 응. 그 어플 중에 세줄일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생활에 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쓰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쓰신 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일기를? 뭐 세 줄인데 뭐. 잠시만요. 어플을 켜야 돼서. 아, 지금 직접 어플 켜고 계셔. 전 초등학교 때도 안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 넣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쓰는 식이에요. 음, 제일 최근 게 4월 17일 날 쓴 거거든요. 음, 강아지들이 옥상에서 뛰어노는 사진들이 있고 내용은 계속되는 재택근무에 강아지들만 신났네. 이렇게 써요. 좋은데. 그래도 일기를 쓰시는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받은 상이 일기상이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제 작업 이외에 글 쓰는 일을 1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SNS 같은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일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술을 좀 자주 많이 마시거든요. 아, 근데 술밍아웃. 오늘 병밍아웃, 술밍아웃 하는 거야. 근데 술을 마시게 된 이후부터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알코올성 치매라고 막 말하는데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며칠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기억이 안 나서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랑 조합을 해봤을 때 그때 그 상황이랑 정말 다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맨날 듣는 말이 야, 너 그땐 그거 진짜 싫어했잖아. 아니면 뭐 그 사이 다시 좋아졌어?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과거의 기억을 좋게 미화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기억하고 추억은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기억은 사실의 영역이고 추억은 어떻게 보면 감정인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기억도 남지 않고 추억도 희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뭐 감정을 위주로 짧게라도 일기를 써야지 않을까? 왕초님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딱 요즘 저의 화두인 기억과 관련된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그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드셀라 증후군.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증후군 들어보는데요. 진짜로 많네요. 그쵸. 증후군이 엄청 많죠. 근데 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무드셀라가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969살까지 살았던 장수의 상징의 인물이거든요. 오늘 뭔가 이야기가 다 연결돼 있어. 그쵸. 정말 짠 것처럼. 혹시 그렇게 장수하신 방법은 안 나와 있나요? 장수한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무드셀라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무드셀라의 모습을 빗대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증후군은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인데요. 사람은 특히 뭐 저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그리고 뭐 특히 첫사랑 같은 것을 회상할 때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쩌면 기억 왜곡을 동반한 일종의 도피 심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고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단기 기억 상실 그런 방어 계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요즘에 막 레트로 같은 게 유행이잖아요. 뭐 과거를 회상하고 향수해졌는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토가도 음, 그랬고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되게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트로 마케팅 역시 무드셀러 증후군을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증후군이라고 음. 하기에는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무드셀러 증후군에 정반대되는 어, 증후군도 하나 있는데. 나쁜 것만 기억하는? 네, 맞아요. 그 순교자 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오히려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감정만 떠올리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박해를 뒤로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아까 무드셀러 증후군하고는 반대로 자신이 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피해의식의 일종 같은 건가 봐요. 그쵸. 안 좋은 기억들만 자꾸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좋은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완벽하게 무드셀러 증후군이더라고요. 거의 환자 수준으로 환자. 아, 정도가 심하시구나. 네, 저는 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다, 죄다 기억이 필터 어, 처리돼서 막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랬나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게 저한테 굉장히 화두였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제 나름대로의 그 방어 기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년 음, 시절들 있잖아요. 네네. 그 유년 시절에 있었던 뭐 사춘기 때 있었던 일들이 정말 안 좋았던 기억들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좋았던 것들만 음, 기억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좋았던 기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그냥 뭐 옛날 기억이 좋았던 것도 있고, 아, 진짜 짜증나고 싫었던 음,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생각이 음. 나는데, 그 좋은 기억만 있는 네. 경우도 그래서 있군요. 아예 안 좋았던 거, 음, 힘들었던 거 이런 거는 기억이 진짜 잘 안 나요. 제가 지웠나 봐요. 실제로 힘들게 안 사신 거 아닌가? 아, 나쁜 기억이 원래 없는 거야? 실제로? 나쁜 기억 어, 자체가 없는. 그럴 수도 그러면 제가 있겠네. 무드셀러 증후군이 아닌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순교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아, 왜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언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언제로 가고 싶냐? 과거의 어떤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제일 행복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언제로 가고 싶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요. 음,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절대 안 간다고 항상 늘 얘기하거든요. 저번에 저랑 술 드시면서 결혼식 전날로 가겠다. 아, 전날에는 좀 힘드니까 한 세 달 전으로 가야지.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막 행복했던 기억들만 막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좀 힘들었던 거, 막 제가 그렇게 막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닌데도 음, 음, 약간 좀 그때 힘들었던 기억을 아, 먼저 떠올리고 아, 나는 가기 음. 싫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백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순교자 증후군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게 나쁜 기억만 있던 것들을 내 스스로 그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좋은 기억으로 미화시켜서 생각하는, 정말 네, 방어 기제가 네, 작동을 하나 네, 보나. 그러면 혹시 순교자 네, 증후군도 나쁜 일을 더 과장해서 네, 생각하나요? 맞아요. 그 순교자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희생자고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뭐 증후군이라는 게 뭐 어떤 그 성향이나 경향이 좀 과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문프로님은 그러면 네. 무드셀라에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3년 전?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이거든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음, 음, 기억하고, 미화시키는 건 아니고,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남편이나 뭐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간은 참 편리하겠다.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막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런 성향이라고 저는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바님과 비슷하게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약간 그런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서치워즈의 통과 의뢰죠. 어필 시간이구나. 그렇죠. 네,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한번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승하면 오늘은 안 하실 수 있나요? 우승하면 오늘은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바님? 저는 제가 어필할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왕초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왕초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아, 네네. 미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러게, 이거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백 작가님 선정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아기자기하게 골라왔거든요. 너무 무겁지 않게 또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럽 같은 데 가서 쓰러지시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얘기들은 다 재미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좀 감동적인 스토리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왕초님의 그 병밍아웃 얘기는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들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좀 마음이 무거워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주무시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피도 눈물도 없구만. 네, 오늘 가장 선정 기준에 잘 맞게 준비해 주신 오늘 문프로님께 우승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준비하시면서 어땠는지 잠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프로님? 네,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세상에 증후군이 이렇게 많구나. 요것도 느꼈고, 그런데도 찾으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것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아무튼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바님? 네,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이렇게나 많은 증후군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그만큼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세 분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